김선자 여사 65세. 그녀의 하루는 아침 7시 낡은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식 트로트와 함께 시작되었다. 늦가을의 해가 아직 창문턱을 넘어서지 않은 시간. 부엌에는 쌀뜨물 냄새와 된장찌개의 은은한 구수함이 먼저 감돌았다. 오늘은 그저 평범한 목요일이 아니었다. 오늘은 선자 여사가 수개월 만에 온 가족을 집으로 불러 모으는 날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시큼한 김치 냄새 대신 신선한 육류와 채소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녀는 전날 미리 정육점에 들러 예약해둔 최고급 한우 갈비를 꺼냈다. 살코기와 지방의 마블링이 예술적으로 섞인 갈비를 보며 선자 여사는 작게 미소 지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진 선자 여사의 손은 능숙했다. 갈비는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는 과정을 수차례 거쳤다. 그녀는 핏물을 뺄 때도 시간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다. 그동안 주방 한켠에 놓인 작은 달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로 오늘 날짜가 표시되어 있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집 정리 마지막 식사 라고 적혀 있었다. 그 문구는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통증을 일으켰다. 이 낡은 주택은 남편 동수 씨와 40년 세월을 함께한 공간이자 지은과 민호 두 아이들의 모든 성장통을 품고 있는 성전과도 같았다. 다음 주면 이 집은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간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아직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지막 소망은 이 집에서, 이 식탁에서 예전과 똑같은 완벽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그녀가 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그녀가 스스로에게 주는 위안일지도 몰랐다. 핏물이 깨끗하게 빠진 갈비를 큼직한 무와 대파, 그리고 그녀만의 비법인 배즙과 함께 끓이기 시작했다. 달큰하고 깊은 간장, 양념 냄새가 집안 전체를 감쌌다. 냄새는 단순히 후각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불러일으키는 시간 여행과도 같았다. 이 냄새를 맡으면 남편 동수 씨는 일하다가도 힘이 솟는다고 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를 찾는 신호음이었다. 선자 여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실을 둘러보았다. 4인용 식탁 위에는 흰색 레이스 식탁보가 깔려 있고 그 위에 노쏘의 수저 세트 4벌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수저를 놓을 때도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가장 안쪽에는 동수 씨의 수저, 그 오른쪽에는 늘 투덜거리지만 잘 먹는 딸 지은이의 것, 그리고 건너편에는 늦게 와서 허겁지겁 먹는 아들 민호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주보는 자리가 바로 선자 여사의 자리였다. 그녀는 식사를 준비하며 남편 동수 씨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7시 꼭 와요. 애들도 온대. 답장은 늘 그랬듯이 늦게 왔다. 알았어. 오늘은 회의가 길어질지도 몰라. 늦으면 먼저 먹고 있어. 선자 여사는 메시지를 읽고는 한숨을 쉬었다. 동수 씨는 2해 전 정년퇴직을 했지만 아직도 자신이 현역인 것처럼 행동했다. 퇴직금을 정리해 작은 창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집을 나서는 날이 많아졌다. 선자 여사는 알고 있었다. 그가 매일같이 회의와 출장을 핑계대는 것이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을. 딸 지은에게도 메시지가 왔다. 엄마 너무 고마워. 팀 회식이 6시에 잡혀서 조금 늦을 것 같아. 8시쯤 도착할 것 같아. 지은은 늘 바빴다. 30대 초반에 팀장 자리에 오른 그녀는 새벽까지 노트북을 끼고 살았다. 선자 여사는 딸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안쓰러웠다.
지은이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딸은 아직 말을 꺼내지 않았고 선자 여사는 딸이 먼저 말해주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막내 민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민호는 고집스럽게 음악을 하겠다며 대학 졸업 후 지방으로 떠났다. 가끔 연락할 때마다 다음 달에는 곡이 대박날 것이라고 허풍을 떨었지만 선자 여사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을 감지하곤 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재촉을 피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선자 여사는 애써 덤덤한 척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민호야, 엄마가 갈비찜 했어. 7시까지 올 수 있지? 한참 뒤에야 답장이 왔다. 서울에서 내려가는 길이야. 차가 너무 막혀. 늦으면 배달로 먹을게. 엄마는 먼저 먹어. 그 순간 선자 여사의 손이 뚝 멈췄다. 배달로 먹을게. 그 5글자가 그녀가 그토록 공들인 저녁 식사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음식에 대한 자부심만큼이나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먹는 행위의 신성함을 믿는 사람이었다. 배달로 먹을게에는 그 신성함에 대한 도전이었다. 오후 4시 갈비찜은 깊은 맛을 내며 완성되었다. 선자 여사는 이번에는 특별히 시금치와 콩나물, 숙주를 묻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라 색깔을 맞추는 것이 중요했다. 그녀의 저녁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완벽하게 균형 잡힌 예술 작품이어야 했다. 녹색, 흰색, 빨간색, 갈색. 그 색깔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만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 잠재워지는 것 같았다. 주방 카운터 구석, 믹서기 뒤쪽에 숨겨진 작은 약봉지를 발견했다. 흰색 약통에는 작은 글씨로 경도인지 장애,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초기 때라고 쓰여 있었다. 의사는 그녀에게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이고 주변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며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을 권했다. 이 집을 팔고 낯선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은 분명 그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터였다. 그녀는 약통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 병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 병을 숨긴 채 그녀는 오늘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에게 집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그리고 자신이 이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야 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늦어지는 가족들을 기다리며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오후 5시. 해가 서쪽으로 길게 누우며 집안의 주황색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림자는 식탁보 위를 기어다니며 마치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냉정하게 알리는 시계바늘 같았다. 선자 여사는 이미 주 메뉴와 밥까지 준비를 마쳤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졌다. 밥솥의 보온 기능은 밥을 마르게 할 뿐 갓 지은 밥의 윤기를 오래도록 지켜주지 못한다. 그녀는 밥솥의 코드를 뽑았다. 가족이 올 때 맞춰서 다시 지어야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완벽한 저녁 식사에는 모든 것이 최고여야만 했다. 선자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다. 낡은 화분들 사이로 보이는 동네 풍경은 40년 전과 너무나 달랐다. 낮은 단독주택들은 사라지고 빽빽한 아파트 단지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녀가 이 집을 팔기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섬처럼 고립된 이 집은 이제 가족들의 발길을 묶어두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가족들이 가장 좋아했던 반찬을 몇 가지 더 만들기로 했다. 남편 동수 씨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그리고 아들 민호가 늘 2그릇씩 먹던 두부조림. 특히 두부조림은 양념을 너무 짜지 않게 살짝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게 졸여야 했다.
그녀는 두부 한 모를 꺼내 능숙하게 썰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녀의 손이 멈췄다. 민호가 두부조림을 좋아했나? 아니, 지은이가 더 좋아했던가? 민호는 매번 멸치를 더 먹지 않았나? 선자 여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이 무엇이었는지 혼란스러웠다. 매일같이 밥상을 차려왔던 기억들이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희미하게 색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두부조림을 만들던 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고 예전의 식탁 풍경을 떠올렸다. 화면 전환, 과거, 20년 전의 저녁 식사. 그때도 갈비찜을 하던 날이었다. 왁자지껄한 소리. 민호 7세는 멸치 반찬을 뒤적거리다가 엄마에게 혼나고 지은 12세은 두부조림 접시를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다. 동수 씨는 묵묵히 밥을 먹다가 선자야, 이 두부조림은 양념이 딱 좋다. 라고 한마디 던졌다. 현재로 돌아옴. 선자 여사는 안도와 함께 불안감을 느꼈다. 아, 민호는 멸치였지. 지은이가 두부를 좋아했구나. 그녀의 기억이 잠시 엇갈렸던 것이다. 그녀는 두부를 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작은 혼란은 그녀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았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녀는 자신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 음식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음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마지막으로 증명하고 싶었다. 오후 6시, 딸 지은으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미안해. 팀 회식이 길어져서 너무 늦을 것 같아. 9시 반쯤 도착할 것 같아. 나 없이 먼저들 드세요. 선자 여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9시 반이라니. 갈비찜은 그 시간까지 3번은 더 데워야 할 것이다. 그녀는 괜찮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실망감이 잔물결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를 다시 살폈다. 완벽해야 했다. 그녀는 갈비찜 냄비를 다시 불 위에 올렸다. 드는 것이 아니라 끓여야 한다. 처음처럼. 주방의 냄새가 다시 퍼졌다. 하지만 이전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가 아니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조급한 조여오는 듯한 냄새였다. 장면 전환, 집 밖 방거리의 동수씨. 한편 남편 동수씨는 저녁 7시 정각에야 겨우 퇴근했다. 퇴근이라고는 하지만 그는 정장이 아닌 낡은 파란색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는 아파트 단지의 경비실을 나섰다. 온종일 서서 일한 탓에 무릎이 시큰거렸다. 그는 선자 여사에게 회의 때문에 늦는다고 거짓말을 해둔 상태였다. 그는 집 근처 슈퍼마켓 앞에서 멈춰섰다. 퇴직금을 날린 후 그가 아내에게 건넬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통장 잔고가 아니었다. 동수 씨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다. 오늘 하루치 경비 일당이었다. 그는 돈을 세고 또 세었다. 그는 빈손으로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선자 여사가 좋아하는 붕어빵이라도 사서 들고 가야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 초라한 모습으로 작업복을 입은 채 아내가 그토록 정성껏 차린 식탁에 앉아 갈비를 뜯는 것이 상상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더 이상 그럴듯한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더 괴로웠다. 그는 슈퍼에서 붕어빵 대신 소주 한 병과 라면 하나를 샀다. 그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동네 공터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이 훤히 보이는 곳이었다. 선자야, 미안하다. 나 지금은 못 들어간다. 동수 씨는 소주를 들이켰다. 그의 눈에는
이미 식탁에 둘러앉아 행복하게 웃고 있을 가족들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초라함이 그 완벽한 그림을 망칠까봐 두려웠다. 그는 잠시만 쉬었다가 옷을 갈아입고 자신이 마치 늦은 회의에서 막 돌아온 것처럼 위장하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장면 전환. 다시 집 안. 선자여사는 식탁보 아래 동수 씨가 아침에 몰래 놓고 갔던 돈봉투를 다시 꺼내 만져보았다. 꼬깃꼬깃한 지폐 5만 원. 그녀는 이 돈의 출처를 묻지 않았다. 그는 사업 자금이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선자 여사는 이미 이 돈이 남편의 숨겨진 노동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돈봉투를 다시 식탁보 아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그녀는 그에게 완벽한 저녁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다. 저녁 7시 30분. 테이블 위의 반찬들은 온기를 잃기 시작했다. 선자 여사는 갈비찜 냄비에 뚜껑을 닫았다. 그녀는 주방 의자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창문에는 그녀의 지치고 그리고 희미하게 슬픈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이제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단지 견디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너는 뭔가를 잊고 있어. 오늘 이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녁 8시. 바깥 세상의 소음은 이미 잦아들었지만 선자 여사의 마음속에는 격렬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식탁에 놓인 4벌의 수저 세트 중 자신의 것만 집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끓일 힘도 다시 들 의욕도 없었다. 눅진해진 갈비찜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다. 짜고 달았다. 완벽했던 양념의 조화는 이미 식어버린 온도 속에서 그저 자극적인 맛으로만 느껴졌다. 그때 딸 지은에게 전화가 왔다. 선자 여사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엄마, 미안해. 지금 택시 탔어. 거의 다 왔어. 정말 미안해.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격앙되어 있었고 어딘가 울먹이는 듯했다. 괜찮다. 천천히 와. 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 많지. 선자 여사는 지은의 거짓말을 모른 척 받아주었다. 장면 전환. 딸 지은의 택시. 안지은은 사실 6시에 회식을 끝내고 바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 앞에서 택시를 멈추게 하고 내리지 못했다. 어제 그녀는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완벽주의자였던 그녀에게 이혼은 실패의 상징이었다. 특히 어머니 선자 여사의 엄격한 기준을 생각하면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엄마의 완벽한 밥상 앞에서 자신의 실패한 삶을 펼쳐보일 용기가 없었다. 기사님, 여기서 잠시 대기 좀 해주세요. 5분만요. 지은은 택시를 집 앞 골목에 세워두고 차창 밖으로 어머니의 집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다. 저 불빛 아래 엄마는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을까. 그녀는 핸드백에서 어제 준비해둔 작은 쇼핑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홍삼전과와 함께 자신이 새벽에 울면서 쓴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엄마, 미안해.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웃을 자신이 없어. 하지만 엄마가 해준 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 내일 아침 일찍 올게. 지은은 쇼핑백을 들고 조용히 택시에서 내렸다. 그녀는 집 대문까지 걸어갔다. 문틈으로 갈비찜 냄새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녀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쇼핑백을 현관문 앞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화분 뒤에 조용히 내려놓고는 뒤돌아섰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다시 서울 시내의 낯선 호텔로 향했다. 그녀의 8시 도착 약속은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다. 장면 전환, 아들 민호, 고시원 한편. 아들 민호는 서울 외곽의 낡은 고시원 방에 있었다. 그는 차가 막힌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그는 갈비찜을 먹을 돈도 KTX를 타고 내려갈 차비도 없었다. 오늘 새벽 그가 작업했던 모든 곡이 들어있던 외장 하드를 사채업자들에게 빼앗겼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는 2년 전 어머니가 자신의 음악적 꿈을 지지하며 건네준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금반지를 이미 몇 달 전 전당포에 맡긴 상태였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다. 어머니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 배달로 먹을게 라는 말에 대한 어머니의 답장은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했을지 알고 있었다. 민호는 고시원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눈을 감았다. 엄마, 미안해. 난 지금 갈비찜을 먹을 자격이 없어. 난 이 집에 갈 자격이 없어. 그의 손에는 낡은 편지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갈등했다.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그는 어머니의 식탁을 그의 실패로 얼룩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종이에 급하게 몇 줄을 써 내려갔다. 엄마, 너무 늦었어. 차가 엄청 막혔어. 내일 아침 일찍 도착해서 엄마랑 같이 아침 먹을게. 정말 보고 싶어. 그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덧붙였다. 민호는 돈을 빌려 심야버스를 타고 밤새 집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완벽한 저녁 식사를 방해하지 않는 것뿐이었다. 장면 전환, 다시 집 안, 선자 여사, 저녁 9시. 테이블 위에 음식은 이제 완벽하게 식었다. 선자 여사는 더 이상 전화도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차가운 밥과 식은 갈비를 마주보았다. 그녀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보온통에 옮겨 담았다. 그녀의 시선이 문득 식탁보 아래의 특정 지점을 응시했다. 무언가 튀어나와 있었다. 그녀는 식탁보를 살짝 들춰보았다. 그곳에는 남편이 아침에 두고 간 돈봉투 옆에 낡은 인감 도장과 집 문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오늘 밤 가족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이 집을 팔아야 하는 이유와 그녀의 병에 대한 고백이 담긴 증거였다. 그녀는 그것을 잠시 만지작거렸다. 그리고는 다시 식탁보 아래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말하지 않겠다. 이 차가운 저녁 식사 앞에서 그녀는 가족들의 불안한 삶 위에 자신의 무거운 짐을 더 얹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다. 9시 30분. 지은이 도착할 시간은 이미 지났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10시. 동수씨가 회의를 끝내고 돌아올 시간도 지났다. 11시. 선자 여사는 혼자서 식탁을 정리했다. 찬 갈비찜, 딱딱한 밥, 그리고 모든 색깔이 칙칙하게 변해버린 반찬들. 그녀는 모든 것을 통에 담고 냉장고에 넣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잠그기 위해 문고리를 잡았다. 그때 문 앞에 놓인 작은 쇼핑백을 발견했다. 지은이 놓고 간 것이다. 선자 여사는 딸이 다녀갔음을 알았다. 그녀는 쇼핑백을 열어 홍삼정과와 함께 들어있는 쪽지를 읽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지은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숨기고 싶어 하는지를. 그녀는 쪽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다. 선자 여사는 현관문을 잠그고 불을 껐다. 에호이 웨요 캣투. 바난다 청정 nhưng nỗi cô đơn thì chặt đầy. 새벽 1시. 밖에서는 늦은 밤 택시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선자 여사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베개에 기대어 눈을 감은 채 냉장고 속에 식어버린 갈비찜 냄비와 식탁 아래 숨겨둔
집 문서를 번갈아 떠올렸다. 그녀가 오늘 밤을 위해 준비했던 완벽한 그림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 조각들을 치우는 일은 아직 남아 있었다. 박동수 씨, 68세. 그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밤샘 근무를 마치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그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의 작업복에서는 싸구려 담배 냄새와 눅눅한 땀 냄새가 섞여 났다. 그는 외투를 벗어 현관문 밖 담벼락에 걸어두고 마치 퇴근하고 돌아온 평범한 남편인 척 조용히 문을 열었다. 집은 칠흑 같았다. 동수 씨는 빛을 내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며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선자 여사가 준비했던 저녁 식사가 잘 끝났기를 바랐다. 아이들이 와서 왁자지껄하게 웃고 떠들었기를, 그리고 그가 없이도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만들었기를, 그것이 그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노쏘의 수저 세트도 레이스 식탁보도 사라졌다. 왠지 모를 서늘함이 공간을 채웠다. 그는 냉장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냉장고 속에는 크고 작은 밀폐 용기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갈비찜, 잡채, 콩나물, 시금치나물,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마치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저녁 식사가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작조차 되지 않았음을. 동수 씨는 냉장고 문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낡은 가죽 소파에 조용히 몸을 묻었다. 그는 아내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차가운 반찬들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절감했다. 그는 회의 때문에 늦었다고 둘러댈 수도 없었다. 그의 작업복 냄새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선자 여사, 그녀는 남편이 돌아온 것을 알았다. 그의 숨소리, 그의 조심스러운 발소리,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 때 나는 둔탁한 소리까지. 그녀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누워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초라한 귀가 앞에서 그를 추궁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어쩌면 그녀 스스로의 상처를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다. 몇 분 후 동수 씨는 천천히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옷장으로 걸어가 옷을 갈아입는 대신 조용히 침대 발치에 앉았다. 선자야.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고 알코올 냄새가 살짝 났다. 선자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눈을 떴다.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쳐 있었다. 응, 회의가 좀 늦게 끝났다. 애들은 잘 갔어? 동수 씨는 거짓말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손에서 나는 비누 냄새가 작업복의 냄새를 덮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선자 여사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지은이는 너무 늦어서 그냥 갔고, 민호는 차가 많이 막힌데 아침에 온다고 했어. 그녀는 아이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전달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 잘했다. 당신 고생했지. 혼자 상차리고. 동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이불 아래로 숨겨졌다. 아니에요. 뭘? 먹을 것 좀 데워줄까요? 선자 여사가 물었다. 아니, 됐어. 회의 중에 이미 뭐 좀 먹었다. 동수 씨는 다시 거짓말을 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이 초라한 모습으로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는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그는 선자 여사가 이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큰소리치며 내가 어떻게든 해낼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 침묵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의 가장이 아니라 이 집의 짐처럼 느껴졌다. 동수 씨는 냉장고에서 식은 김치찌개와 밥을 꺼냈다. 그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소파 옆 작은 협탁 위에 놓인 작은 전기 버너를 꺼내 냄비를 올렸다. 그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혼자만의 식사를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김치찌개는 갈비찜과는 달리 아무런 기쁨도 기대도 담겨 있지 않은 그저 생존을 위한 연료 같았다. 그는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먹으며 눈을 감았다. 그는 이 차가운 집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의 실패를 곱씹고 있었다. 장면 전환. 선자 여사. 침실. 선자 여사는 남편이 부엌에서 식사하는 소리를 들었다. 찌개가 끓는 소리, 숟가락이 냄비에 부딪히는 소리. 그녀는 그 소리들이 남편의 죄책감과 슬픔을 담은 음악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그냥 전자레인지 쓰지 뭘 저렇게 시끄럽게 끓여요. 선자 여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동수 씨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니, 당신 깰까봐. 깰까봐요? 뭘 얼마나 아끼겠다고. 선자 여사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괜히 냄비만 탄다. 그냥 드세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닫는 대신 문지방에 기대어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실망한 것은 남편의 가난이나 실패가 아니었다.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남편이 그녀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그들의 식탁을 피했다는 사실이었다. 완벽한 저녁 식사가 깨진 것은 음식이 식어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가 식었기 때문이었다. 선자 여사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그녀는 문득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이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은 재정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 집은 이미 가족들에게 숨기고 싶은 것을 숨기는 공간, 오지 않아도 되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가 집을 판다는 것은 그들이 숨기고 있던 거짓말들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다는 그녀만의 조용한 반항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동수 씨는 이미 식사를 마쳤는지 버너를 정리하고 있었다. 당신, 내일 아침에는 다 같이 아침이라도 먹을 수 있겠지? 선자 여사가 물었다. 동수 씨는 버너를 닦던 손을 멈췄다. 그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애들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나. 애들 스케줄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문제지. 당신이 내일 아침에 어디로 도망갈지가 문제지. 선자 여사는 처음으로 감정을 터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절제되어 있었다. 동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경비일 말고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거짓말이 아내를 보호하는 최선이라고 믿었다. 선자 여사는 식탁보를 치웠다. 식탁보는 어제까지의 축제 분위기를 담고 있었지만 이제는 젖은 천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식탁보 아래에서 남편의 돈봉투와 자신의 집 문서를 다시 꺼냈다. 그녀는 돈봉투를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 몰래 넣어두었다. 그리고 집 문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찻잔 아래에 다시 숨겼다. 그녀는 내일 아침 민호가 오면 마지막 남은 기회를 잡으려 했다. 그 작은 가족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했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침묵과
거짓말의 굴레를 끊고 싶었다. 그녀는 남편을 지나쳐 침실로 돌아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추억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의 차가운 거리가 존재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에 있었지만 수천 마일 떨어진 것처럼 외로웠다. 이 밤은 그렇게 각자의 침묵과 거짓말 속에서 깊어지고 있었다. 아침 8시 서울 외곽의 낡은 비즈니스 호텔. 박지은 32세. 은 좁고 답답한 방침대에 누워 있었다. 밤새 잠을 설친 그녀의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어머니의 집 문 앞에 홍삼정과가 든 쇼핑백을 두고 돌아선 순간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어머니의 완벽한 밥상 앞에서 행복한 딸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그녀의 삶은 너무나도 망가져 있었다. 지은은 호텔방 탁자에 놓인 작은 쪽지를 집어들었다. 어젯밤 그녀가 쓰다가 구겨버린 메모였다. 엄마, 이혼했어. 나 실패한 것 같아. 그녀는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단 4글자, 이혼했어. 그 4글자를 말하는 것이 회사에서 수십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서울의 아침 출근길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두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 군중 속에서 표류하는 고립된 섬 같다고 느꼈다. 결혼 실패는 단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그녀에게 기대했던 모든 것, 즉 안정과 행복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정면적인 반항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늘 완벽했잖아. 밥상도, 집도, 삶도. 지은은 생각했다. 그녀의 어머니 선자 여사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밥상 위에 반찬 배치 하나까지도 완벽해야 했다. 그런 어머니에게 이혼이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고백하는 것은 곧 어머니의 세계관 전체를 흔드는 일과 같았다. 지은은 어머니의 눈에 비친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도망쳤다. 장면 전환, 선자 여사. 집 같은 시간. 선자 여사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물론 어제처럼 완벽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어젯밤 냉장고에 넣어둔 갈비찜을 다시 끓이는 대신 냄비에서 덜어내 남은 양념으로 찌개를 끓였다. 아들 민호가 아침 일찍 온다고 했으니 그와 남편 동수 씨에게 먹일 최소한의 정성이었다. 선자 여사는 어젯밤 지은이가 두고 간 홍삼정과 상자를 열었다. 정과 아래에는 얇게 접힌 쪽지가 있었다. 선자 여사는 그 쪽지를 펼쳤다. 엄마, 미안해.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웃을 자신이 없어. 하지만 엄마가 해준 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 내일 아침 일찍 올게. 선자 여사는 쪽지를 읽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내일 아침 일찍 올게. 그녀는 이 문장 속에서 딸의 필사적인 변명과 함께 그 밑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읽어냈다. 웃을 자신이 없어. 라는 말은 곧 나에게 슬픈 일이 있어요. 라는 무언의 고백이었다. 그녀는 쪽지를 조용히 접어 아침 밥상 옆에 두었다. 그리고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밥 먹었니?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엄마, 나 지금 막 호텔에서 나왔어. 차가 안 막히면 10시 전에는 도착할 거야. 지은은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여전히 호텔 로비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아니, 오지 마라. 선자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은 놀랐다. 네? 왜요, 네, 엄마. 저 갈게요. 됐어. 밥은 이미 식었고 너는 오늘은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선자 여사는 숨을 골랐다. 너 오늘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었지 않니? 그냥 거기서 엄마한테 말해봐. 지은은 전화를 들고 침을 꿀꺽 삼켰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신 것인가?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다. 엄마, 그냥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요. 거짓말하지 마라.
선자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한테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지 않니? 너 어젯밤 엄마 집 앞에서 울고 있었지.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엄마? 어떻게? 엄마니까 안다. 너는 어릴 때부터 슬플 때만 홍삼정가를 사왔다. 네가 어젯밤 문 앞에 뭘 두고 갔는지 엄마는 다 봤어. 선자 여사는 말을 이어갔다. 엄마는 네가 실패한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엄마에게 중요한 건 네가 너의 실패를 엄마에게 숨기는 것이야. 너의 실패는 엄마의 실패가 아니다. 지은아, 너는 그냥 네가 사는 대로 살면 된다. 엄마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어. 지은은 결국 전화기를 붙잡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엄마, 나 이혼했어. 미안해. 엄마의 완벽한 딸이 되지 못해서. 그녀의 고백은 억눌렀던 감정의 댐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다. 선자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알았다. 그녀의 반응은 지은이 상상했던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너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구나. 엄마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오늘은 거기서 쉬어. 엄마는 네가 밥을 먹지 않고 힘들어하는 게 더 속상해. 선자 여사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딸의 이혼 소식을 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다. 적어도 딸이 더 이상 그녀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선자 여사는 방금 딸과 통화했던 부엌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딸에게 엄마는 다 안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이 언제까지 완벽하게 작동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 위에 노소의 수저 세트를 다시 놓으려다가 멈췄다. 수저가 4벌이었나? 아니, 오늘은 3벌만 놓으면 되나? 그녀는 어제의 완벽했던 4인 상차림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흐릿해졌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 몇 명의 가족과 함께 살았는지조차 헷갈렸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여 식탁보 아래를 급하게 들춰보았다. 인감 도장과 집 문서는 여전히 찻잔 아래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집어들고 손으로 꽉 쥐었다. 이 증거물들이 그녀의 현실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선자 여사야.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딸의 이혼보다 더 큰 실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딸이 자신의 상처를 고백했듯이 자신도 이 병과 집, 매각 사실을 용기 있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막내 민호와의 대화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민호가 오기를 기다리며 이 무거운 진실을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장면 전환. 호텔 로비. 지은은 통화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어머니의 용서와 이해는 그녀에게 분노보다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어머니는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그저 힘들면 쉬라고 말했다. 지은은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갈비찜보다 훨씬 뜨겁고 위안이 되는 음식 같다고 느꼈다. 그녀는 곧바로 서울을 떠나지 않고 호텔에서 이틀 동안 쉴 것을 결정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용서를 통해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했다. 오전 10시. 박민호, 이시트는 밤새 달려온 심야버스에서 내렸다. 서울의 찬 공기와는 달리 고향의 공기는 왠지 모르게 낯설고 무거웠다. 그는 2년 만에 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아침 일찍 도착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 시간이었다.
민호는 잔뜩 주눅든 채 집으로 향했다. 그의 주머니에는 어젯밤 급하게 쓴 쪽지와 겨우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죄책감만 맴돌았다. 바로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금반지였다. 그 반지는 선자 여사가 민호의 성공을 기원하며 준 부적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의 음악적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지는 이미 어둠의 전당포에 있었다. 그는 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없었다. 그는 주저하다가 어둠 속에서 문틈으로 쪽지를 밀어 넣으려던 어젯밤의 행동을 떠올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엄마. 민호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냈다. 선자 여사는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다가 아들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왔니? 밥 먹었어? 서울에서 굶었을 텐데. 아니, 휴게소에서 든든하게 먹고 왔지. 엄마 갈비찜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민호는 거짓말을 덧붙였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선자 여사는 민호의 앙상한 얼굴과 초췌한 옷차림을 보고 그의 거짓말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그래도 앉아. 엄마가 다시 끓여줄게. 아니, 아니야. 엄마, 나 배불러. 그냥 엄마 얼굴 보러 왔지. 민호는 식탁이 아닌 거실 소파 구석에 앉았다. 그가 식탁에 앉지 않는 것은 자신이 그 완벽한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그의 무언의 고백이었다. 선자 여사는 그의 행동에서 딸 지은의 어젯밤 도망과 똑같은 패턴을 읽었다. 이 아이들 모두 나에게 떳떳하지 못하구나. 완벽한 밥상이 오히려 이 아이들의 짐이 되었구나. 선자 여사는 민호에게 다가갔다. 지은이는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쉬기로 했단다. 아빠는 또 회사 회의 때문에 늦을 거야. 아빠 아직도 회의하시나 보네. 정년퇴직하고 더 바빠지셨네? 민호는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선자 여사는 아들의 말투를 무시하고 찌개를 끓이던 불을 껐다. 엄마는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중요한 이야기야. 선자 여사는 찻잔 아래 숨겨두었던 집 문서를 꺼냈다. 그녀가 그 증거물을 내보이려는 순간 민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엄마, 잠깐만. 나도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고백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어젯밤 쓴 쪽지를 꺼냈다. 엄마 미안해. 난 지금 갈비찜을 먹을 자격이 없어. 난 이 집에 갈 자격이 없어. 그는 그 쪽지를 어머니에게 건넸다. 엄마, 나 그 반지 잃어버렸어. 그는 전당포에 맡겼다는 말 대신 잃어버렸다는 더 작은 거짓말을 선택했다. 그는 어머니의 충격이 덜하기를 바랐다. 선자 여사는 쪽지를 읽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의 떨리는 손과 눈빛만 보았다. 반지, 네 할머니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보다 슬픔에 가까웠다. 그래, 내 음악 하겠다고 할 때부터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다. 그녀는 비난 대신 체념을 선택했다. 그녀에게 반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아들의 꿈과 정직함이 중요했다. 엄마, 죄송해요. 민호는 무릎을 꿇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내가 실패한 놈이야. 아니다, 일어나라. 선자 여사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반지? 엄마가 다시 사주면 되지. 엄마는 네가 실패한 것보다 너의 굶주린 얼굴을 보는 게 더 아프다. 그 순간 대문이 열리고 박동수 씨가 들어섰다. 그는 회의에서 돌아온 듯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민호 왔네. 언제 왔어? 엄마 혼자서 밥 먹었지? 이 못된 놈. 동수 씨는 평소처럼 아들을 핀잔 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민호는 아버지의 정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빠, 아직도 출근을 하시는구나. 나는 뭐 하는 놈인가? 동수 씨는 민호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다. 갈비찜은 밥은 먹었어? 아니요, 방금 도착해서요. 민호가 대답했다. 선자 여사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두 남자 모두 여기에 있었다. 그녀는 집 문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다들 앉아봐요.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가 입을 열려는 순간 동수 씨가 갑자기 기침을 크게 하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아니, 선자야, 잠깐. 민호가 배고프다는데 일단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자. 당신 갈비찜 드는 거 잊었나? 동수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높았고 선자 여사의 눈을 피했다. 선자 여사는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동수 씨는 그녀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막으려 하고 있었다. 왜? 선자 여사는 남편의 냄새를 맡았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미약하게 세탁소 냄새가 아닌 땀 냄새와 섬유 유연제 냄새가 섞인 묘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어젯밤 자신이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 넣어둔 돈봉투를 떠올렸다. 선자 여사는 동수 씨의 양복 주머니를 만져보았다. 돈봉투는 없었다. 당신, 그 돈은 어디 갔어요? 선자 여사가 조용히 물었다. 동수 씨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무슨 돈? 내가 당신한테 돈을 왜 줘? 당신 농담도 참. 아니, 그 돈. 당신이 아침에 몰래 식탁보 아래에 두고 간 그 돈. 선자 여사는 추궁했다. 동수 씨는 민호 앞에서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선자 여사를 부엌 쪽으로 끌고 갔다. 선자야, 왜 이래? 애 앞에서. 선자 여사는 그를 뿌리치고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내 아빠는 퇴직한 후에도 너희에게 돈을 벌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어젯밤에도 경비 일을 하고 왔지. 그리고 아빠는 아마도 그 돈으로 내 반지를 찾으러 갔을 거야.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의 초라한 비밀과 자신의 죄책감이 한순간에 얽히는 순간이었다. 동수 씨는 민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선자야,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고요? 당신은 항상 알아서 한다고 했지? 내가 이 집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당신은 아직도 모르지. 선자 여사는 결국 인내심의 끈을 놓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완벽했던 밥상과 차가운 음식들, 그리고 집 문서의 무게가 맴돌았다. 이 가족은 모두 숨기고 있었다. 지은은 이혼을, 민호는 실패를, 동수 씨는 가난을, 그리고 선자 여사. 자신은 자신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는 병을. 선자 여사는 숨겨둔 집 문서를 들어 올렸다. 나는 오늘 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너희들에게 말하려 했어. 그런데 너희들 모두 너무 불쌍해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내가 잊고 싶어서 잊은 게 아니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고백은 중단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말할 힘조차 잃었다. 그녀의 앞에 있는 두 남자는 충격과 혼란 속에 침묵했다. 이 모든 침묵은 어젯밤 먹지 못한 저녁 식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이었다. 선자 여사의 눈물은 방금 터져나온 분노와 슬픔의 덩어리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손에 쥐고 있던 집 문서를 식탁 위에 내던졌다. 낡은 종이 문서는 식탁 위를 미끄러지며 아침 햇살 아래에서 그 차가운 진실을 드러냈다. 선자 여사, 이 집 팔아요. 다음 주에 계약금 받기로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주저함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짐을 질 수 없어요. 당신들의 거짓말, 당신들의 실패, 그리고 나의 이 병. 그녀는 마지막 단어를 말하며 흐느꼈다.
박동수 씨는 아내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내가 단지 재정적인 문제로 집을 팔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선자 여사에게 다가갔다. 선자야, 내가 어떻게든 막을게. 내가 일을 더 하면 돼. 경비 일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볼게. 제발. 당신 병이 뭔데? 당신 아픈 거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동수 씨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침묵이 아내를 이토록 몰아세웠다는 사실에 무너졌다. 박민호는 식탁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반지와 아버지의 경비 일은 사소한 것이었다. 어머니가 이 집을, 그들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공간을 자신의 병 때문에 팔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강타했다. 엄마, 무슨 병이에요? 혹시? 민호는 차마 암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했다. 선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암?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야. 그녀는 차차잔 아래에 숨겨둔 작은 약봉지를 꺼냈다. 경도인지 장애 MCI 초기.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들이랑 많이 이야기하고. 선자 여사는 웃었다. 눈물이 가득한 슬픈 미소였다. 이 집은 더 이상 익숙한 환경이 아니야. 당신들은 여기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아. 나는 이 집에서 혼자 나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해. 그러니 팔아야 해. 이 집이 당신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니 내 기억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무서워. 그녀의 고백은 동수 씨와 민호에게 무거운 쇠망치처럼 내려꽂혔다. 그들이 어젯밤 피했던 것은 갈비찜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깊은 외로움과 고독이었다. 그들의 사소한 거짓말과 도피는 어머니의 병세를 악화시키는 스트레스였던 것이다. 동수 씨. 그는 무릎을 꿇고 선자 여사의 손을 잡았다. 선자야, 제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신 마음을 이렇게 만든 거야. 당신 병은 내가 고쳐줄게. 이 집 안 팔아. 내가 이 집을 지킬게.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민호는 어머니에게 다가섰다. 엄마, 저 지은 누나한테 전화할게요. 누나도 지금 와야 해요.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해야 해요. 민호는 다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의 반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존재 자체가 어머니의 완벽한 밥상에 앉는 것보다 중요했다. 민호가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지은은 충격에 빠졌고 곧장 집으로 내려오겠다고 소리쳤다. 어머니가 이혼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을 때의 안도감은 어머니의 병과 집 매각 소식 앞에서 모두 사라졌다. 가족의 비밀이 터져 나오자 집안에는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선자 여사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어제 지은이 놓고 간 홍삼정과 상자가 놓여있던 화분이 보였다. 선자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냉장고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젯밤에 모든 완벽했던 음식들이 차가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갈비찜, 잡채, 두부조림, 그 모든 것들이 식어 있었다. 선자 여사는 갑자기 그 음식들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웠다. 그녀는 이 완벽한 음식들이 가족들 간의 진실을 가로막는 장벽이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갈비찜이 담긴 가장 큰 냄비를 꺼내 싱크대에 쏟아부으려 했다. 동수 씨가 그녀를 막아섰다. 선자야, 왜 이래? 당신이 얼마나 고생해서 만든 건데. 고생이요? 이 음식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완벽한 밥상이 나를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가두었어. 나는 이젠 완벽하고 싶지 않아. 선자 여사는 울부짖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에서 냄비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냄비를 다시 불 위에 올리는 대신 주방 카운터 위에 덜어 놓았다. 엄마, 버리지 마세요. 제가 먹을게요. 지금 먹을게요. 식었어도 괜찮아요. 민호는 숟가락을 들었다. 민호는 식은 갈비찜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어젯밤 완벽한 온기 속에서 먹었다면 맛있었을 그 갈비찜이 지금은 뼈처럼 딱딱하고 차가웠다. 하지만 민호는 이를 악물고 씹었다. 이 차가운 음식은 그가 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거짓말과 도피의 맛이었다. 그는 울면서 갈비찜을 먹었다. 맛있어요, 엄마. 정말 맛있어요. 동수 씨도 민호 옆에 앉았다. 그는 차가운 밥을 접시에 담고 식은 김치찌개를 옆에 놓았다. 나도 먹을게. 선자야, 당신이 해준 밥은 식어도 맛있다. 그는 자신의 밥그릇에 눈물을 떨구었다. 선자 여사는 아들과 남편이 차가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애처로웠지만 처음으로 진실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배부르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회의나 교통체증을 핑계대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어머니가 차려준 차가운 밥을 먹으며 자신들의 죄책감을 씻어내고 있었다. 오전 11시. 박지은 32세. 이 택시에서 뛰어내려 집 대문으로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어젯밤의 화장과 호텔에서의 피곤함이 뒤섞여 엉망이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차가운 밥을 먹고 있는 아버지와 동생의 모습을 보고는 충격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들이 겪고 있는 혼란과 고통이 온 집안을 무겁게 감싸고 있었다. 지은,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그녀는 선자 여사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선자 여사는 딸의 품에서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지은의 눈물은 뜨거웠다. 지은아, 네가 왜 왔니? 그냥 쉬라고 했잖니. 선자 여사는 딸의 등만 토닥였다. 엄마가 아프신데 어떻게 쉬어요? 아빠랑 민호한테 다 들었어요. 집 판다는 것도 그리고 지은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지은은 식탁 위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동수 씨와 동생 민호는 여전히 차가운 갈비찜과 밥을 먹고 있었다. 지은은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집 문서와 약봉지를 보았다. 그녀는 그제야 어머니의 마지막 저녁 식사 준비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필사적인 SOS 신호였음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가족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믿었을 것이다. 동수 씨?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은아, 왔다.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그는 딸에게 이혼에 대한 어떤 추궁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아내의 병과 집 매각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아빠, 죄송해요. 지은은 아버지에게도 무릎을 꿇었다. 저희 때문에 엄마가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가장으로서 무능했기 때문이야. 동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 경비 일에 대한 수치심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호는 차가운 갈비찜 접시를 지은에게 내밀었다. 누나도 먹어. 이거 어제 엄마가 우리 기다리면서 만든 거야. 식었지만 오늘 우리한테는 이게 가장 따뜻한 밥이야. 지은은 접시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냉장고로 향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고 안에 가득 찬 반찬들을 바라보았다. 잡채, 나물, 두부조림.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차가웠다. 그녀는 그 모든 용기들을 꺼내 주방 카운터 위에 펼쳐 놓았다. 지은, 엄마, 왜 저희한테 다 숨기셨어요? 왜 혼자 다 결정하셨어요? 집을 판다는 것도, 아프신 것도. 선자 여사,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이 있지 않니? 지은이는 이혼 때문에 힘들고 민호는 꿈 때문에 힘든데 엄마까지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동수씨, 당신은 우리의 짐이 아니야. 당신은 이 집의 기둥이고 우리 가족의 이유야. 우리가 힘들다고 당신까지 힘들 필요는 없잖아. 당신이 힘들 때 우리가 함께 힘들어하는 게 가족 아니야? 동수 씨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격앙되었다. 선자 여사는 그들의 진심 앞에서
자신의 고독한 희생이 사실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단절을 가져왔는지 깨달았다. 완벽하게 준비된 밥상과 완벽하게 숨겨진 진실은 가족 간의 거리를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넓혔던 것이다. 지은은 주방에서 큰 새우땡, 아이넉스 대접을 꺼냈다. 그녀는 밥솥을 열었다. 밥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보온 기능도 소용없었다. 그녀는 굳은 밥을 주저 없이 대접에 쏟아 넣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나물들, 시금치, 콩나물, 숙주를 밥 위에 올렸다. 갈비찜에서 남은 양념장과 고추장도 아낌없이 넣었다. 지은, 엄마, 완벽한 밥상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 섞어버리면 돼요. 우리처럼. 그녀는 큰 숟가락을 들고 대접 속의 밥과 나물, 고추장을 힘껏 비볐다. 이것은 정갈한 밥상이 아니라 혼돈과 화해의 비빔밥이었다. 그들의 엉망진창인 삶과 숨겨진 진실들이 모두 한데 섞이는 과정이었다. 민호. 민호는 비빔밥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눈물을 닦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엄마, 사실 반지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사채업자들 때문에 전당포에 맡겼어요. 제가 너무 한심해서. 선자 여사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래, 엄마도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너를 혼내지 않을 거다. 내 꿈과 삶이 그 반지보다 훨씬 값지다. 동수씨. 동수씨는 지은에게 고추장을 더 달라고 했다. 그는 비빔밥을 섞고 있는 딸의 모습, 그리고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이 혼란스러운 식탁이야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족의 모습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솔직했다. 지은은 비빔밥을 숟가락으로 덜어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엄마, 드세요. 이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비빔밥이에요. 우리 모두의 진실이 들어있는 밥이니까. 선자 여사는 비빔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밥은 차가웠고 나물은 눅눅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밤 그토록 원했던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선자 여사, 맛있다. 이 밥은 혼자 먹는 밥이 아니어서 맛있다. 그들은 4명이 둘러앉아 어제 차려놓았던 완벽한 음식들을 모두 섞어 만든 차가운 비빔밥을 한 대접에 나누어 먹었다. 그들의 식사는 조용했고 눈물과 섞여 있었다. 식은 밥이었지만 그 속에는 거짓말이 아닌 진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용서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이 비빔밥은 그들이 앞으로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 즉 어머니의 병과 집을 지키려는 투쟁을 상징했다. 차가운 비빔밥 식사가 끝난 후 내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미래에 대한 가장 진지하고 고통스러운 대화를 시작했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비빔밥의 잔해가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집 문서와 선자 여사의 약봉지가 놓여 있었다. 동수씨, 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선자야, 이 집은 팔 수 없다. 당신이 우리에게 준 모든 기억이 이 집에 있어. 당신의 기억이 희미해져도 이 집이 당신의 기억을 대신 지켜줄 거야. 내가 다시 일어설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을 지킬게.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나약함 대신 단단한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다. 지은은 이혼으로 인한 상실감을 잠시 접어두었다. 그녀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엄마, 아빠 말씀이 맞아요. 이 집은 저희 모두에게 필요해요. 제가 가진 모든 퇴직금과 비상금을 모으고 은행 대출을 다시 받아볼게요. 이 집의 매각 계약을 취소해요. 위약금은 저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지은은 어젯밤까지 이혼의 실패 때문에 삶이 무너진 줄 알았지만 어머니의 병 앞에서 그녀는 다시 강인한 커리어 우먼으로 돌아왔다. 민호는 가장 큰 희생을 결심했다.
저도 도울게요. 저는 이제 음악을 그만두고 아빠랑 같이 일할게요. 경비 일이라도 괜찮아요. 제 일당 전부 엄마 병원비랑 생활비에 보탤게요. 그리고 전당포 반지는 아빠랑 같이 꼭 되찾아올게요. 민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대신 가족이라는 더 큰 가치를 선택했다. 그의 꿈은 여전히 소중했지만 어머니의 생명과 기억이 우선이었다. 선자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민호야. 너는 내 꿈을 포기하지 마라. 엄마는 너희들의 꿈이 엄마의 병 때문에 꺾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민호, 엄마, 제 꿈은 잠시 미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엄마가 제 음악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돈을 벌어서 엄마 병원비 대고 다시 음악을 시작할 때 엄마는 그때까지 저를 기억해 주셔야 해요. 민호는 어머니의 기억을 위한 싸움에 동참하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했다. 가족들의 단호한 결심 앞에서 선자 여사는 결국 집 문서를 다시 가져갔다. 그녀는 더 이상 집을 팔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병이 악화되면 이 모든 노력과 약속이 무의미해질 수 있었다. 그때 지은이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엄마, 그리고 아빠, 우리 이제 다 같이 살아요. 제가 이혼했으니 다시 들어올게요. 민호도 여기서 생활하고 엄마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셋이 번갈아 가면서 엄마의 기억 가이드가 되어 드릴게요. 매일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매일 저녁에는 완벽하지 않은 밥상을 함께 차릴게요. 완벽하지 않아도 매일 같이 먹는 밥이 더 중요해요. 이 제안은 모두에게 충격적이지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었다. 동수 씨는 감격했다. 그래, 좋다. 이렇게만 되면 내가 뭘 못하겠니? 선자 여사는 이 모든 것이 마치 꿈결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 외로움 속에서 처절하게 준비했던 마지막 저녁 식사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족들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시작의 식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트위스트, 트위스트. 선자 여사는 주방 카운터에서 홍삼정과 상자를 다시 꺼냈다. 어젯밤 지은이 놓고 간 것이다. 그녀는 다시 쪽지를 펼쳤다. 엄마, 미안해.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웃을 자신이 없어. 하지만 엄마가 해준 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 내일 아침 일찍 올게. 선자 여사는 쪽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직이 말했다. 지은아, 이 쪽지 네가 어제 밤에 쓴 거 맞니? 네, 엄마. 제가 울면서 썼어요. 문 앞에 두고 간 거예요. 지은이 대답했다. 선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상하다. 이 쪽지를 엄마는 3년 전에도 본 적이 있다. 네가 결혼하고 첫 명절에 못 온다고 했을 때 네가 똑같은 쪽지를 썼지 않니? 지은은 깜짝 놀랐다. 말도 안 돼요, 엄마. 그때는 제가 그냥 말로 했지 쪽지는 안 썼어요. 선자 여사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아니다, 똑같았다. 힘들어서 웃을 자신이 없다는 그 문장까지 똑같았어. 혹시 너는 힘들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니? 선자 여사의 이 말은 단순한 기억 착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딸 지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진실을 드러냈다. 지은은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내내 행복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에게 완벽한 딸로 보이기 위해 행복한 척 연기했던 것이다. 그녀의 힘들어서 웃을 자신이 없다는 고백은 그녀의 삶의 모든 고난의 순간에 반복되어 왔던 무의식적인 외침이었다. 이 트위스트는 선자 여사의 병이 때로는 진실을 간파하는 거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자 여사의 기억착오는 지은의 오래된 고통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것이다. 지은은 어머니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자신의 오랜 시간 동안의 불행을 마주했다. 지은, 엄마, 저는
늘 엄마가 실망하실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늘 웃으려고 했어요. 선자 여사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는 괜찮다. 이제 엄마 앞에서는 힘들면 울고 웃을 수 없으면 웃지 않아도 된다. 엄마는 이제 너의 모든 것을 받아줄 준비가 되었다. 이 마지막 진실의 고백은 가족들에게 더 깊은 유대감을 선사했다. 이제 그들은 어머니의 병을 무서워하는 대신 어머니의 남아있는 기억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녀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힘을 합치기로 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한 갈비찜처럼 정갈하지 않았지만 고추장과 나물, 밥이 섞인 비빔밥처럼 풍성하고 진실했다. 며칠 후 김선자 여사의 집은 활기를 되찾았다. 집 매각은 취소되었고 위약금은 지은이 대출을 받아 해결했다. 동수 씨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아파트 단지의 경비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 대신 그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민호는 음악 활동을 잠시 멈추고 근처 실용음악 학원에 등록해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활비를 벌기로 했다. 지은은 호텔을 떠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선자 여사의 치료와 기억 보존을 위한 가족회의가 매일 저녁 열렸다. 그들은 선자 여사의 병을 기억을 찾는 여정이라고 불렀다. 매일 밤 지은은 그날의 사건들을 기록했고 민호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옛 노래들을 연주해 주었다. 동수 씨는 선자 여사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흙냄새와 풀냄새를 통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을 상기시키려 노력했다. 가족은 다시 4인 가족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았다. 저녁 7시. 이틀 전 그 완벽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던 바로 그 시간, 가족들은 부엌에 모여 있었다. 오늘의 메뉴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다. 간단하고 평범한 완벽과는 거리가 먼 메뉴였다. 지은은 찌개 냄비를 저으며 피식 웃었다. 이게 뭐예요, 엄마? 김치찌개에 두부가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요. 싱거워요. 선자 여사는 웃으며 두부 한 조각을 집어 먹었다. 괜찮다. 싱거우면 소금 더 넣으면 되지. 이제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 민호는 계란말이를 하다가 계란을 태워버렸다. 아, 망했다. 엄마 이거 다시 할까요? 선자 여사, 아니, 그냥 놔둬. 탄 것도 탄 맛대로 맛있을 수 있어. 네가 실패한 계란말이도 엄마는 좋다. 동수 씨는 식탁보 대신 낡은 신문지를 식탁 위에 깔았다. 그는 노소의 수저 세트 대신 평범한 은수저를 4벌 놓았다. 선자야, 이제 다 모였네. 완벽하지는 않지만 따뜻하다. 그렇지? 선자 여사는 식탁에 앉아 불 꺼진 주방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복잡했다. 지은은 이혼 소송을 마무리해야 했고 민호는 빚을 갚아야 했으며 동수 씨는 노년을 경비실에서 보내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기억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감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불완전함 속에서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선자 여사, 그녀는 식탁보 아래 찻잔 밑에 숨겨두었던 약봉지를 꺼냈다. 그녀는 약을 집어들고 물을 마셨다. 여보, 애들 보렴. 이 아이들이 이제야 비로소 자기들 밥을 먹는 것 같아요. 선자 여사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동수 씨, 응, 이제야 거짓말을 멈췄지. 밥이 식어도 집이 낡아도 마음은 따뜻한 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 그들은 함께 숟가락을 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는 매콤했고 탄 계란말이는 씁쓸했지만 그들은 맛있게 먹었다. 이 저녁 식사는 그들이 어젯밤 먹지 못했던 미완의 저녁 식사의 진정한 완성본이었다. 완벽한 음식으로 차려진 식탁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한 삶을 인정하는 진실된 식탁이었다. 최종 결론, Symbolic Conclusion. 선자 여사는 밥을 먹다가 문득 시선을 주방 벽에 고정했다. 벽에는 낡은 액자 속에 빛바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20년 전 가족 4명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때의 갈비찜 냄새와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이 민호는 태운 계란말이를 먹으며 웃었고 지은은 아버지에게 이혼 서류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다. 동수 씨는 아내의 밥그릇 위에 갓 지은 밥을 덜어주었다. 선자 여사, 내면의 목소리. 내 기억은 언젠가 사라지겠지. 이 집을 팔지 않아도 이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이 내 머릿속에서 흐릿해지는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괜찮다. 이제야 알았다. 완벽한 밥상은 끓는 갈비찜이 아니었다. 완벽한 것은 이 아이들이 내게 보여준 진실된 마음이었다.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실망시킬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이 이 식탁에서 울고 웃고 싸우고 다시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나의 기억이 사라진 후에도 이 집안에 냄새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이 식은 밥이 이 집의 영원한 기억이 될 것이다. 선자 여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비빔밥을 덜어 남편의 입에 넣어 주었다. 동수 씨는 행복하게 받아 먹었다. 그녀의 미소는 그녀의 병과 집 매각 문제, 아이들의 실패, 이 모든 고통을 덮어버리는 길고 긴 안도의 여운이었다. 밥은 식었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히 뜨거웠다.